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오늘 아침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에는 좀 답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해법을 찾으려면 원인부터 진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고, 그리고 은퇴 후에는 주거 이동과 인구 이동의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는 게 선진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는 종전에 살던 주택에서 그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큰 주제는 집 한 채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은퇴 계층 50, 60 세대는 노후가 행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OECD 국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35개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28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행 지수가 높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 이러한 보고서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살기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오히려 정신적인 이러한 행복감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은퇴 계층이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네 가지 주요한 불안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 정부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대부터 70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취업 불안이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불안은 비정규직과 관련이 있죠. 네, 우리가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취업이 불안한 게 이게 청년이나 우리 노년층이나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불안입니다. 이 건강 불안은 50, 60 세대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각종 질병, 특히 외로움이라든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행복하지 못한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주제와도 가장 깊은 연관어가 되겠습니다만 주거 불안이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이 주거 불안은 어쩌면 우리 청년들 2030 세대는 취업 불안과 함께 주거 불안이 오히려 1위로 나타났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전세난, 우리가 전세 난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친 전세 난민, 이런 것들이 전세난에 신음하는 젊은이들이 전월세에 살다 보니까 이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아서 결국 주거가 불안하다. 아시다시피 전세에 살면 이사를 빈번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거가 안정이 불안해지고, 또 하나는 월세가 가처분 소득, 젊은 층의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봤자 월세 주고 나면 쓸 돈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4대 불안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볼 때 가장 위험한 세대는 50, 60 세대로 드러났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선 믿을 만한 친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보다는 직장과의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특징이죠. 그러나 우리 부인들의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외롭고 힘든 이유는 직장과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죠. 사회관계가. 그래서 믿을 만한 친구가 없어지게 되고요. 좀 서글픈 얘기지만 이 친구가 없어지게 된 이유도 사실은
용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결국 경제 문제로 또 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나오죠. 50대는 결코 노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2의 일자리를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정규직은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정규직에 가게 됩니다. 일자리 걱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50대의 남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가 자살률이 OECD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세대는 사실은 50대의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 파산 시대가 온다. 이 말만 들어도 좀 오싹하지 않아요? 과연 노후 파산 시대가 올까요? 이미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가계금융조사를 조사했더니 통계청이 한 것이죠. 했더니 한국인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6천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채입니다. 이 부채가 약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아마 올해는 더 부채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이 3억 원이 채 안 된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쩌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사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부동산을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주택을 재발견하고자 합니다. 뭐냐? 주택은 고정자산으로서 주택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소득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주택을 잘만 활용하면 활용법이죠. 그게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화 한다면, 그러니까 주택을 그대로 깔고 아무런 쓸모없이 간다면 주택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집값도 그렇게 크게 오르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의 국민들의 불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택연금제도, 농지연금제도라는 이런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서 우리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활용해야 되겠죠. 네, 그러한 비법이 오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은퇴 후 필요한 그러면 적정한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이 수치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놀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65세 이후에 부부가 적정하게 생활하려면 필요한 생활비는 월 237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약 240만 원이죠. 네. 그리고 개인이 요즘 독신 가구가 많잖아요. 홀로 살려면 적어도 145만 원, 약 150만 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전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여러분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금액에 훨씬 미달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비용인데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174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은 104만 원. 적어도 100만 원은 있어야 노후의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적정해야 되겠죠? 적정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일본은 경제 성장이나 인구 성장으로 볼 때 약 20년 앞서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일본과 닮은 점이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일본의 어떠한 변화, 노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를 보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노년층이 직면할 세상을 미리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딱 일본에 보니까 노후 파산의 원인은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가 따라하기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하면 됩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따라하기.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일본의 파산의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무주택자입니다. 일본에도 보니까 무주택, 집이 없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노후 파산하는 1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도 전월세 가격이 꽤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전세 난민, 미친 전세, 전월세 신음하는 분이 많잖아요. 일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이런 현상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도 보니까 노인들이 사는 평균 월세가 1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보다 일본은 선진국이어서 매월 연금으로 받는 평균 금액이 약 240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을 월세로 지불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주택자가 노후 파산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두 번째는 질병자예요. 보니까 이 치료비로 쓰는 돈이 거의 80만 원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넘어가면 거의 삶의 절반을 병원과 함께 산다. 이런 말이 있죠. 병을 달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거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나니까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60만 원만 남는다는 게 일본 노년층의 평균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인구와 소득이 감소하는, 일본도 인구가 이제 2005년 이후에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2031년 이후에는 비슷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으로 당연히 비싼 주택을 팔고 대도시에 이전을 한 노년층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게 거주 이동이죠. 이렇게 했더니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그러한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은 자산이, 주택이 쪼그라들어서 결국 파산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황혼 이혼자입니다. 일본에 보니까 황혼 이혼하게 되면 독거노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얘기들이 흔하지 않은데 고독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가급적 황혼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혼하는 순간 노후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노후에도 내 집은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집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도 앞서 노후 준비, 행복한 노후 준비, 손쉬운 노후 준비, 편안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저는 자산 관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는 반드시 노후에 주택은 필요하다. 그런데 노후의 주택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5, 60 세대의 주택은 40, 50대의 주택과는 좀 달라져야 돼요. 선호하는 주택이 달라져야 돼요. 주거 문화와 주거 트렌드가 달라져야 돼요. 노후에는 돈이 없다고 그랬죠? 모아둔 자산이 없다는 걸 앞서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 주택의 면적과 주택의 가격을 줄여라. 다운사이즈라는 말은 좀 귀에 익숙하시죠? 네, 줄여야 돼요. 이걸 자산 축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무조건 줄이는 게 해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택의 크기를 그냥 줄이기만 하고 집값이 만약에 4억인데 2억으로 줄이는 게 해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택으로 갈아타야 할지는 다시 이 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주거의 삶에 있어서 좀 전에 저는 다운사이징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권유를 드렸지만 다운사이징을 방해하는 가장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익숙 효과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사를 했더니 내가 사는 동네, 우리 동네죠. 내가 사는 아파트, 주로 아파트에 도시는 거주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만족스럽다. 이게 주거 만족도라 그래요. 이렇게 80%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앞서 다운사이징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다운사이징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주거 만족도 주관적인 평가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 극복해야 돼요. 사실은 노년층에는 이 부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동네, 특히 내 아파트는 소중하고 매우 삶의 가치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운사이징은 언제 하기가 적당할까요? 자, 집값이 오를 때 다운사이징을 하기가 적당할까요? 아니면 집값이 내릴 때가 적기일까? 이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딱 시기가 좋군요. 오늘 우리는 운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실은 주택 경기가 다소 좀 과열된 거는 알고 계시죠? 2013년부터 전세 가격도 오르고 또 매매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이제 앞으로의 집값은 오르기보다는 좀 하락하거나 아니면 하향 안정되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집값 안정기가 이렇게 과열되지도 않고 냉각되지도 않은 시기가 사실은 나의 자산을 적당한 가격에 팔고 적당한 지역, 적당한 은퇴주택으로 옮겨가기에는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적은 생활비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라. 자, 이거 말은 쉬워도 가능할까요? 작은 집. 키워드가 뭐예요? 함께 하시죠. 따라해 주시죠. 작은 집. 저비용. 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는 것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 주택으로 갈아타라. 이걸 전문 용어로는 자상조체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만큼 쉬울까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나도 그러고 싶어 이런 분이 많을 텐데 가능합니다. 인구 구조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1인 가구는 급증하고 4, 5인 가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실은 주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넓고 화려한 주택이 아니라 이제 작고 알찬 주택이 뜨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특히 고령층은 그렇게 그러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집값이 많이 오른다, 이런 뉴스도 보셨죠? 그게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저비용 지역인데요, 이거예요. 답은 지금 집값이나 전세값은 싼데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인구와 소득과 인프라가 증가되어서, 인프라의 대표적인 것은 지하철 같은 걸 꼽을 수 있죠.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SOC 투자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본다면 우리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경험하시죠.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택도 좋은 주택과 나쁜 주택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좋은 집과 나쁜 집을 구별하라.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우선 주거 환경이 좋은 집이에요.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뭐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주거 환경이 좋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가격 대비 성장 가능성, 인구와 소득이 성장하는 지역을 선택하라, 골라라. 사실 인구와 소득이 성장하는지 여러분 알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통계청이나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판단할 수 있다. 불량한 주거 환경, 가격 대비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 같은 말이 뭐였죠? 아까 1번에서 축소지역, 세태지역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아파트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역을 잘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좋은 주택, 좋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택을 다운사이징 하거나 구매할 때는 지역을 먼저 살펴보아라는 얘기였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지역, 내가 사는 지역, 나의 고향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5060 세대는 늘 고향을 향해서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꼭 그게 일본에 보면 파산 사례를 보면
답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네. 좋은 아파트의 조건은 여기 지하철이나 역세권이죠. 1번은. 역세권은 아시죠? 네, 역으로부터 250m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은 500m, 3차 역세권은 1000m예요. 그러니까 역으로부터 1000m를 벗어나면 도보로 이렇게 10분쯤 걸려요. 우리 또 노년층이나 고령층은 좀 걸음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세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미 기존의 역세권보다는 우리 고령층은 앞으로 신설될 역세권 또는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여기 이제 이 대도시에는 여기 많이 들어섰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었어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 그런 걸 신설 역세권 같은 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는 고생하더라도 좋은 주택, 이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학군의 영향력이 더 컸어요. 주택을 선택하는데. 근데 이제는 1위가 뭐죠? 교통입니다. 2번이 교육이다. 이런 것도 변화된 요인이죠. 몰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뭐 쇼핑몰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어떤 걸 느끼세요? 두 가지가 좋아져요. 가까이 있다면 우선 쇼핑이 좋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이 싸죠. 대형 할인점, 쇼핑점이 들어선다면 그런 면에서 몰세권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고령 노년층도 이런 곳으로 가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다음에 숲세권을 꼽을 수 있게. 이거야말로 우리 오늘 5060 세대가 꼭 주목해야 될 키워드예요. 숲세권이 뭐죠? 숲이에요. 공원, 녹지 공간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노년층이 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요. 아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건강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운동하라예요. 가장 손쉬운 운동법은 산책이에요. 그냥 사실은 등산을 가거나 피트니스를 가거나 비용이 들고 어려워요. 가장 손쉬운 운동은 이 숲세권, 공원이라든지 숲이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은 훨씬 더 윤택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값은 싸고 주거 만족도는 높은 곳, 그런 것들을 또 선택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립니다. 은퇴 후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도시가 되겠어요. 아까 제가 일본의 사례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미리 읽을 수가 있었죠. 네, 두 번째는 문화와 복지와 의료시설이에요. 이 주목해야 될 단어예요. 우리 1차 베이비 부모 세대 55년에서 63년생이죠. 이분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문화적 소비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50, 60 세대는 결코 일본의 단카이 세대처럼 소극적이지 않아요. 액티브 시니어예요. 활력이 넘치고 운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강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화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70세가 넘어가면 병원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건강수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140세 시대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150세 보험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돼요. 주택의 종류인데요. 은퇴자일수록 노년층일수록 조사를 했더니 새주택을 선호할까요? 헌주택을 선호할까요? 노인이니까 헌주택을 선호할 것이다. 이거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죠? 노인일수록 사실은 새주택에 살아야 돼요.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노인들이 옮겨갈 주택은 가급적 새주택을 사야 돼요. 네. 그래야 삶의 주거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고층보다는 저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 부자들은 고층에 초고층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주상복합에. 이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층 주택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이게 풍수지리적으로도 저층 주택에서 길을 느낀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주택, 에코 주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환경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웰빙이니까 친환경 주택. 그러니까 주택 그 자체도 친환경 주택인가? 주택의 주변 환경도 친환경 조건을 갖추었는가?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보라.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공유주택이에요. 쉐어링 하우스라고 말해요. 쉐어하우스 또는 쉐어링 하우스라고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노년층은
그 외로움이라든지 독거노인, 아까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주거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유경제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고 있죠. 공유주택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좀 주거비가 적고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면 도심에 큰 주택을 지어서 주방과 화장실은 공유를 하고 독립된 생활을 각각 방에서 하는 것이죠.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혼자 살지 않으니까 외롭지 않고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주거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도 우리도 지금은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은퇴 후 주거리인데요. 요거는 뭐 많이 알기 때문에 우선 일조권이 중요해요. 노년층일수록 사실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아시죠? 네, 우울증도 마음도 밝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남향과 남동향이 좋겠죠. 그 다음에 조망권이에요. 의외로 고령층일수록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가급적 액티브, 우리 활발한 노년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나 복지나 우리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아파트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설계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수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근데 요즘은 그래서 새 아파트가 좀 유리해요. 예, 뭐 3베이, 4베이 이래서 같은 좁은 면적이라도 정말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주택들이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선호하는 주택이다.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주의할 점이 많은 게 주택 건축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가 짓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의 하자,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진다면 저는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져요. 연립주택, 아파트 다 주택연금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단독주택은 이거는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의 얘기인데 최근에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서울을 떠나서 저도 주변의 지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앞서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께서도 이런 거죠. 전원주택, 단독주택.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하고 복잡한 도심은 떠나고 공기와 물은 깨끗하고 이런 곳에서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 생활이. 그러니까 아파트의 생활을 우리가 60세까지 했다면 그 이후에는 인생의 이막은 단독. 근데 이 부분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황금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성 있는 설계를 할 것. 아파트는 획일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은 맞춤형으로 설계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요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들도 함께 사는 주택. 이게 일종의 공유주택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3층을 지어서 1층은 공유로 쓰고, 그렇죠? 2층, 3층은 자식과 나누어 쓴다면 이런 것도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가 창업인데 사실 이 부분은 두 가지 얘기를 요점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편의성, 월세권도 나왔습니다만 주거지를 정할 때 고령층은 반드시 상가가 잘 발전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쇼핑을 하거나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을 사는 것도 멀리 간다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상가는 도심권에 우리가 거주한다면 젊은 층과 외국인이 몰리는 이걸 골목 상가, 골목 상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눈여겨보세요. 네, 우리가 노후의 주택을 정할 때도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의 노후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여행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것이죠. 네, 그다음에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도심의 비싼 또 신도시 이런 상가보다는 혹시 창업할 계획이 있다면 활성화된 상권을 선택해야 돼요. 한마디로 사람이 많이 몰려야 돼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상가 임대료가 자꾸 오르는 곳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네. 자,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될까?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정책이 발표돼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오고 보도가 돼서 잘 아실 내용입니다만 방향은 딱 하나예요. 투기 수요 억제와
이렇게 되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이고 또 집값의 과열을 방지한다는 것이며 집값 안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은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해요. 예,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적합한 대책이 나왔어요. 그럴 때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돼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호황 또는 과열됐다면 또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올랐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했죠.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고 이어지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요. 이게 지금까지와 지난 4, 5년과 앞으로의 4, 5년과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6.19 대책, 우리가 8.2 대책, 12.4 대책이 나왔는데 6.19 대책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아시죠? LTV라고 말을 써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좀 이해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1억짜리 같으면 종전에는 한 70%까지 빌려주었는데 이걸 60%로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제 6천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또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소득에 따라서 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능력을 감안해서 대출 규제 한도를 정하는 게 바로 DTI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전매를 쉽게 사고 팔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잘한 것이죠. 여기에 투기 수요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8.2 대책이 가장 중요해요. 청약 제도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순위가 2년이었다면 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면 1순위가 됐는데 1년이면 이게 2년으로 연장이 된 거예요. 1순위 자격이 강화된 것이죠. 가점제가 확 바뀌어요. 한마디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예요. 여기에 맞게끔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50대, 60대 장기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정말 다행이다는 말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인데요.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10월 24일 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왜 나왔죠? 가계부채가 1,400조 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우리 경제의 내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기는 어려워졌겠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6.19 대책, 8.2 대책 빠졌습니다만 9.5 대책, 12.4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실세 없이 지금 쏟아냈고 이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다라는 걸 지금 표로서 쉽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그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좀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주로 20, 30대, 30, 40대 층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왜 집을 샀을까요? 전세난 때문에. 전세 대란, 미친 전세, 전세 난민 이것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산 거예요. 뭐 이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12.4 대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다행히 그 이후에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자, 금리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정책 얘기를 했으니까 3대 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정책의 변화를 보라. 두 번째는 금리의 변동을 보라. 세 번째는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주목하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릴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금리와 집값은 역외관계로 있어요. 이미 미국이 금리를 예고 인상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멘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하락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가 그만큼 힘들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집값도 상승보다는 하락의 무게감이 쏠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 그 다음에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좀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소결론, 교훈은 빚내서 이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 그러나 이따가 정부 정책금융이 나올 거예요. 이제 내 집 무주택자가 내 집 말,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나 디딤돌 대출이죠. 네, 그다음에 전세 대출, 버팀목 대출은 적극 활용하라. 지금까지 전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전세 시장은 안정되거나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서울은 약간 예외일 수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가 공통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살펴보아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에 공급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울은 많이 증가하지 않은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인천이 많이 증가를 해요. 내년부터. 그 얘기는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또는 부산에서 대구에서 주변 도시로 옮겨가는 분들은 한번 참고할 만하죠. 성장 사다리를 타라. 네, 이 얘기하고 싶어요. 말이 좀 멋진 말이지 않아요? 네. 성장 사다리. 노년층은 성장이 멈춘 세대일까요? 아니면 성장하는 세대일까요? 이제 100세를 넘어서 140, 150세까지 달려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결코 사고가 멈춘 세대가 아니에요. 액티브 시니어 세대 아시죠? 저의 친구들은 몹시 활동적이에요. 더 바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정말 1차 베이비 부모 세대, 2차 베이비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세계에서 산업화의 역군, 우리는 민주화의 역군이었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성장사다리. 함께 하시죠. 이 단어는 정말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성장사다리. 놓치면 안 돼요. 늘 성장해야 돼요. 월세와 반전세와 전세와 자가주택이 있어요. 자,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자꾸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께 질문 던져서 그런데 지식인이니까 월세와 전세 사는 사람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부담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월세. 역시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는 지식인 맞아요. 잠시 긴장했습니다. 네. 근데 자가주택보다는 전세가 주거비 부담이 저는 적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 말씀도 옳으세요. 많이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네요. 네. 지금 다시 이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월세가 가장 세입자한테 불리한 제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가처분 소득, 자기의 소득에서 거의 25 내지 30%, 이거는 좀 연령별로 계층별로 좀 달라요. 30%를 월세로 부담해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흑수저 얘기가 젊은 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사실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다는 얘기가 또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결혼하고 안 한 3포, 5포 이렇게 나오는 M포까지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주거비가 1번이에요. 두 번째가 교육비예요. 이것만 해결한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것이며 사실은 자녀도 낳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세상을 오겠죠? 네. 그래서 우선 월세 사는 분들은 오늘 5, 60대가 20, 30대와 함께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로 밝혀졌어요. 우선은 최소 반전세로는 가야 돼요. 보증부 월세라고도 하죠. 보증금. 이게 우리에게는 유리해요. 세 번째는 전세로 가는 게 좋아요. 사다리가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로 가라. 네 번째는 종착지는
자가주택이에요. 국토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월세보다 전세가 30% 주거비가 저렴하다. 전세도 굉장히 저렴하다. 단 물가 상승률만큼 집값이 올라준다면 자가주택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작이 가시죠? 네. 네, 버팀목. 자, 그러면 이 질문하실 거예요. 나는 전세금이 없어서 월세가 비싼 줄 알면서도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새로운 방법,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왔죠. 그게 버팀목 전세대출이에요. 이름이 예쁘지 않아요? 네, 버팀목. 정부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단 부부 연소득의 합산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이율도 저렴해요. 2%대예요.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요. 저는 정부가 우리 노년층, 저소득 노년층에도 우대금리를 좀 적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수도권은 즉 전세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1.2억 원까지 가능해요. 버팀목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장기 조리로 전세금을 얻을 수가 있다. 월세 전환 이율이 5%임을 감안하면 2%대로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가는 것은 주거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혹시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면 생애 최초 주택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생초자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7천만 원까지. 근데 우리가 좀 고령층은 사실은 소득이 없을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어렵지 않은 조건이 돼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이게 2억 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5억 원 이하 주택 85제곱미터. 큰 주택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2억 원까지. 그리고 이 이율도 2%대. 또 우리가 잘 고르면 소득이 낮다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활용해서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주택은 싸게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신규 분양을 노리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되면 사실은 분양가는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집 없는 서민, 실소유자를 위해서 잘한 대책으로 보여져요. 우선은 공공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민간주택까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청약통장 가졌다고 해서 1순위가 되었다. 2년이 되면 1순위가 된다 그랬죠? 네.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청약하면 당첨이 될 것인가. 사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몇십 대 1, 심지어는 몇백 대 1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인기 지역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리 은퇴층이, 노년층이 옮겨야 될 주택은 사실은 인기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가 당첨한다는 것은 전략이 필요해요. 청약 가점 제도는 우선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 서울이나 과천이나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예요. 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인구가 밀집되는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100% 가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아서 당첨되는 일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혹시나 청약통장에 자격이 안 될 때 비수기 급매물을 노려라. 우리나라는 이사철이 딱 두 번 있죠? 봄 이사철. 2, 3, 4 그렇게 돼 있어요. 9월, 10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수기라고 그래요. 비수기에 가면 좋은 점이 급매물이 반드시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되죠. 이제 정부에서는 보유세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다주택자들이 몹시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거죠. 이왕 집 살려면 성수기보다는 비수기 급매물 한 5%에서 10% 떨어질 수 있어요. 경공매. 이거는 혹시 부동산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나는 좀 남는 건 시간밖에 없다. 부동산 공부에서 그래도 집도 마련하고 그런 분들은 권리 분석을 공부를 이건 준비가 좀 필요해요.
권리 분석과 입찰력, 법적인 지식이죠. 제가 볼 때는 요즘 인터넷도 되어 있습니다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하시면 그래도 집을 20-30%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번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다면 공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 이건 합법적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떨이 시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집 한 채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제가 3층 연금 또는 연금 상총사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국민연금,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집 한 채뿐이라면 이 집 한 채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노후 집 한 채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비법은, 첫째는 국민연금, 두 번째는 주택연금, 세 번째는 농지연금. 저는 이 이름을 연금 상총사라고 재미있게 붙여봤어요. 그리고 이 연금은 자식보다도 더 효자라는 뜻에서 효자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죠. 들어보시죠. 우선 주택연금은 60세가 넘어야 돼요. 이거는 고령자를 위한 정부가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은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주택수는 1주택자고 2주택자는 한 주택을 팔겠다는 약속을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집 하나 가지고, 근데 이 집이 어떤 주택이어야 돼요? 똘똘한 주택이어야 돼요. 똘똘한 주택이어야 돼요. 아무 주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나쁜 집과 좋은 집을 구분하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1주택자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다주택자가 문제예요. 다주택자 어떤 문제죠? 집이 많아. 근데 이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팁을 드리고자 해요. 꿀팁을 드리면 내년 4월 1일 이전에 자기가 거주하는 집 외에는 팔아라가 오늘 제가 드리는 답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이제 양도세율은 6에서 40%인데 집이 3채 이상 있으면 양도 차익, 팔아서 남는 돈의 60%를, 집이 2채 있으면 50%를 국가가 환수해요. 소위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 4월 1일 이전에 다운사이징, 다시 주택을 줄이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러나 주택을 줄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좀 장기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에게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 이게 또 두 번째 답이에요. 뭘까요?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온갖 세금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이걸 4년 내지 5년 그리고 최대 8년까지 이걸 준공공 임대라고 그래요. 만약에 장기 임대를 한다면 정부에서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듬뿍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혜택은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서, 그리고 나도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단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아시고, 그러니까 이익은 덜 받고 세금 혜택을 받자.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연금 제도는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연금행시로 받는 건데, 이거는 주택연금보다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이면 됐는데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5세의 두 부부가 이상이면 이 농지연금은 남편이 사망을 해도 부인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서 종신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오, 좋지 않아요? 네,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활용해요. 근데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영농경력이
현재 5년 정도는 그러니까 농지연금 가입하려면 60세부터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서 농업인 자격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예컨대 3억짜리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 농지가 있다면 81만 6천 원. 이제 농지연금은 11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뜻이죠. 최근에 쭉 보았더니 주택연금은 보통 88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대개 보면 지금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70세에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평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0세까지는 어쨌든 제2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70세 이후에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편안한 노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연금 100만 원, 주택은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좀 미루는 게 유리해요. 이걸 보시면 늦게 받을수록. 그러면 한 98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37만 원. 여기에 농지연금 1억짜리가 약 한 40만 원 나온다면 어렵지 않게, 까다롭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우리의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노후, 행복한 노후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행한 이유가 있지만 그 방법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자고 그랬어요. 걱정만 하지 말고 준비하고 실행하자. 이거예요. 준비하고 실행하자. 그래서 가급적 저는 늘 실행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씩, 아까 성장사다리 말씀드렸죠? 하나씩. 그리고 정책금융도 우리가 활용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국가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활용하고, 또 우리의 노후도 각자 도생이란 말처럼 국가도 지원해 주지만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연금상총사가 결국은 효자연금, 효자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보다 낫다라는 뜻 아니에요? 네,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은 가입하는 게 이익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고 논쟁이에요. 결론은 이래요. 연구 결과는 40대, 50대는 가입하는 게 나아요. 두 번째는 주택연금을 연금화하라. 자, 주택이 우리의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 요인이기도 해요. 만약 집값이 내려버리면 우리는 꽝이 돼요. 아까 일본에 파산해 봤더니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 나의 재산이 쪼그라들어서 노후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평생 거주도 하고 일석이조죠. 또 하나는 연금도 받아요. 이거보다 더 완전한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연금 제도가 세계에서도 비교적 건강보험과 함께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집값이 많이 내리면 국가는 상당히 위험한 제도이지만 개인에게는 유리한 제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잘 활용하면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보물단지로 바뀌어요. 애물인가 보물인가. 깔고 있으면 애물이고 이걸 유동화하면 보물이 되는 것이죠. 결국 집이란 무엇일까요? 집은 의식주라는 말처럼 주택은 어쩌면 자동차보다도 우리가 먹는 거와 입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재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이 주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주택을 노후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꽉 막힌 노후를 뻥 뚫어줄 수 있는 이러한 보장자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노후를 지킬 수 있는 행복자산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의 노후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노년은 결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솔루션, 노후관리 해법을 찾아라. 그게 오늘 강의였습니다. 강연에 수고해 주신 고종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